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바쁜 대선 기간에도 많게는 하루 49번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대선엔 관심이 있었던 거냐? 이런 지적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빗썸을 비롯한 코인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뭘 준비하고 있는지 또 관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오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착륙 도중에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라기보다는요, 의도적으로 문을 연 건데요. 다친 사람이 그나마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상당한 충격입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승객 190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 190명이요. 착륙을 앞두고 250m 상공에서 비상구 문을 누가 열었습니다. 황당한 사고인데요. 문을 열면 아시겠습니다만 강한 바람이 유입이 되죠. 압력차가 컸다면 뭐 빨려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곳곳에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은 했습니다. 비상착륙 형식으로 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추락자 없었습니다. 근데 과호흡 증세로 일부 승객들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일부러 연 거죠? 그렇죠. 저게 이제 정식 출입문이 아니고 비상구라고 합니다. 예. 비상구 잘 아시다시피 그 비상구 있는 자리는 공간이 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좀 약간 그 뭐 취약계층이나 뭐 노약자 뭐 이런 분들을 대개 이제 그 좌석에 앉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30대 남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내리려고 착륙을 하려고 아마 그 기어를 내려놓는 상태, 네. 이제 바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바퀴를 이렇게 내리는 상태인데 그 250m면 뭐 거의 다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갑자기 문을 연 거죠. 문을 열면 아시다시피 외부의 공기가 갑자기 그 빨려 들어오면서 진짜 공포의도가니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안에 있는 승객 중에서 외부로 그 뭐 추락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지만 네. 문이 열린 상태로 이미 250m이기 때문에 착륙하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네. 지금 뭐 한 9명 정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뭐 다행히 문 밖으로 빨려나간 승객은 없었습니다. 착륙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다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압력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은 위에 뭐라 그럴까요? 상공에서 문이 열렸을 경우 막 튕겨나가고 하는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30대 남성 승객, 비상구 쪽에 앉아있던 그 승객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비상구 레버는 이걸 뜯고 열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지금 말은 안 합니다. 자신이 했다고는 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 승객이 30대 남자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증언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승무원이 뒤늦게 제지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이분이 혹시 그 정신질환 공황장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네. 또 이제 뛰어내린다면 이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의혹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자세한 범행 경위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과실 실수가 아니고 이게 고의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항공보안법입니다. 예. 46조에 보면 아예 그냥 출입문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무단으로 열거나
이럴 때는 이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객들의 공포감 어땠을까요? 직접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문 열림을 감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이 있었고요. 고막도 좀 많이 아픈 상황이었고, 그 사람을 잡았을 때는요, 착륙하고 계속 그 속도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지면에 닿은 상황이었었고, 승무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몇몇 분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서 그 남성을 잡은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 당시 상황 좀 설명을 했고요. 당시에는요, 비행기 안에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 중 등 육상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상황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비행기를 육상 선수 애들이랑 저희 유도 선수 애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육상 애들은 그 비상구 열린 문에서 뒤쪽에 앉아 있었고 저희 유도 애들은 앞쪽에 있어서 육상 애들이 그 문 열리는 거랑 문이 떨어지려고 하는 장면을 막 본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과호흡이랑 이렇게 실신하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 건지 아니면 뛰어내리려고 한 건지 그 상황에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해서 몇 분이 그걸 잡았죠. 그때 당시엔 자동으로 열린 건지 누가 연 건지를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연 거고 도착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갑자기 앉아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압력이 엄청났어요. 바람이 엄청 부고 갑자기 뒤에서 비명을 막 지르고 승무원이 뭐 이제 안전벨트 매고 아니 절대 일어나지 말라 뭐 하다가 거의 착륙할 때쯤에 갑자기 옆에 누구가 막 고함 지르다가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이 그 타이밍이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핀 줄을 계속 잡았다 말았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고 그렇게 문을 열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 비상구 레버 구조가요, 좌석 바로 앞에 있는 커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뜯고 열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실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래요. 커버를 뜯어서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비상구 있는 쪽에는 이 30대 남성이 앉아 있었고 승무원은 그 반대쪽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 바로 제지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좀 움직이고 뭔가를 뜯는 느낌이 있어서 뒤늦게 했지만 이미 문을 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민주 대변인, 그 비상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을 열려면 좀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쉽게 열리는 거는 좀 아닌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비상구 앞좌석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승무원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30대 남성이니까 그 역할에는 충실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벌어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모방범죄 차원에서도 보다 한 차원 높은 뭔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그 울산에서 있을 그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 참석할 38명의 선수들이 초중등부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뭔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고 내일 막상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추후에 뭔가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상구 문을 연 남성 30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합니다. 키가 180cm,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인데 지금 안에서 이 목격하신 분들 이야기는 안전벨트를 자신이 맨 채로 이걸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전 체록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진술이 좀 나와 있고요. 목격담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불고 그러니까 5분 이상 그 문이 열린 채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히 크게 다치신 분은 없고 과호흡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 압력을 받는 부분 때문에 이 병원으로 옮겨진 분들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중상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비행하는데 문이 열리면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소년체전 참석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뭐 충격이랄까 이런 게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좀 추스리고 좀 안정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주에서 대구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을 30대 남성이 열면서 많은 승객들이 놀라고 과호흡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휴가철 곧 다가오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나가는데 이런 안전 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지, 야,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인데 과연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항공기 사고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 자맹 길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어제는 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마음 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김 의원 목소리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내가 먼저 정부 출동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거요. 김남국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익 공동체라고. 빗썸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옥비트에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네, 안민석 의원과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목소리가 좋아졌다.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빗썸이나 코인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거래 정보들을 좀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멘붕의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재판 전략이라든지 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의 자명 속에서 체크하는 네. 자기가 했던 것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니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혹은 어떤 그게 직면한 사람도 2, 3일이 지나면 조금 더 평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복구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라는 네. 어떤 계획이 섰다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의 한마디 자체만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는지 네. 이렇게 논의하기는 좀 이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검찰과 병행해서 이걸 진행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발한 단체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에서부터 3월까지 60억 원대의 가상화폐 루믹스코인 80여만 개를 전량 인출한 게 드러나면서 이 자금 흐름 명확치 않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횟수가 49번까지 된 적이 있다. 이러면 20분에 한 번씩 거래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대선 직전이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선 직전에 1월, 2월 달에 보면 하루에 한 40몇 건, 20몇 건 이런 거래들이 한 7, 8일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49번이에요. 49번이면 잠자는 시간 빼면은 20분 이런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고 예.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선 관심 없고 농땡이 쳤거나 아니면 대선과 관련한 뭔 활동을 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 원실에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최소 100억대 이상 아니냐. 네. 자, 대선에 관심이 없고 그냥 코인만 거래했던 것 아니냐 이거 하나. 아니면
이 코인 거래가 뭔가 대선과 연관됐던 것 아니냐, 대선 기간이었으니까. 이런 두 가지 가능성, 둘 다 뭐 김 의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자, 전순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대선과 연관이 있는지는 이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나는 좀 끊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거기서 민주당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당 자체에서 자성의 목소리, 쇄신의 목소리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게 불법 대선 자금이 아니냐라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된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확대 해석이 아닐까 싶고 물론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됐고 네. 당 내에서 쇄신이 필요하고 하태경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300명의 국회의원들 2,400명의 보좌진들 국회 내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한 번도 없었을까? 이미 2년 전에 그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그동안 일하는 국회였나? 이 김남국 의원 사안을 계기로 해서 좀 일하는 정말 국회의원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로 네. 나아가기 위해서 예. 이제 입법의 기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김남국 방지법 뭐 이른바 가상재산 신고에 대한 법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근데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요, 빗썸 측과 업비트 측을 다녀왔는데 만났었는데 뭔가 좀 업비트는 숨기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좀 뭔가 이상하고 빗썸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상장 정보 같은 게 뭐 유출됐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빗썸에서는 거래 내역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업비트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에서의 상장 정보 관련 유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네. 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코인 발행사들은 자신들이 뭐 사전 정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도 상장 신청한 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급박하게 연락받기 때문에 자신들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거래소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조사단 입장은 업비트와 빗썸이 조금 뭐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빗썸과 업비트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둘 다 거래소잖아요. 예. 대형 거래소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 1월과 2월 사이에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보면 빗썸에서는 위믹스가 대거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게 업비트로 갔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카카오 계열사의 클립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그 업계에서는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빗썸은 자기네들에서 대거 위믹스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별 책임 추궁이 없을 거예요. 예. 자기네들은 그냥 빠져나갔다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업비트는 빗썸에서 왔잖아요. 왔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카카오 계열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비정상 거래라고 FIU에 신고한 쪽은 업비트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업비트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 조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지금 뭐 빗썸은 이게 그 거래 정보가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까지도 얘기했는데 업비트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가요? 기업별로 거래소별로 자기 방어에 지금 나선 거죠. 네. 근데 빗썸은 방어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비트는 자기네들이 신고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저런 그 상황을 지금 브리핑하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제 그 빗썸에서요 상장 정보가 이게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그 넷마블이 그 발행한 게임이 있습니다. 예. 마블엑스라고요. 네네. 마블엑스. 근데 이게 작년 5월 이제 그 4일 날 상장이 공시가 되는데 그 상장 공시 직전에 2주 동안 이게 김남국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게 9억 가까이를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되니까 바로 이게 급등하잖아요. 네. 이걸 펌핑 현상이랍니다. 상장되면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예. 따라서 이게 그 상당한 차익을 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의혹이 나옵니다. 예. 제가 여기 그 로펌에서 자문하다 보면요. 네. 주로 금감원 직원이나 또는 이제 로펌에서 자문하는 변호사들 예. 또는 이제 그 뭐 국회 이런 분들은 대충 이게 내부 정보가 많이 새요. 어떤 이게 상장 일정이 언제다.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비스에서는 예. 대일 일탈로 아. 그게 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저는 마블엑스 코인 그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조사가 좀 진행이 돼봐야 뭐가 있을지 좀 알겠는데 여하튼 김남국 의원은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김남국 의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거 전화 나중에 해봤더니 목소리가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곧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디 머물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지방에 있어요.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이 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어제 위메이드 방문 기록, 국회 방문 기록 공개된 후에도 통화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예. 자, 안민석 의원이 볼 때는 거짓말을 안 할 친구인데 본인의 재산은 또 사실과 좀 달랐죠. 처음 해명했던 것과 달리 추가적인 지갑이 나오면서 3억 원이나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건 거짓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가 자기 의원실에 온 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영조 의원님. 네. 뭐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저 기록들은 그 시기로 보면은 사실은 그 위메이드 코인의 어떤 그 상패 문제, 거래소마다 달랐습니다만은 주로 정무위 보좌관들을 한두 명 빼고는 다 여야 할 것 없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허은하 의원만 이제 다른 상임인데 과방위 그쪽인데 실제로 그런 실제적으로 보좌관들이 어떤 상패 관련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아니 뭐 의원실 방문해서 코인을 전달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뭐 방문했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즉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공기관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의원들을 만나고 보좌관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국회를 출입했다, 몇 번 출입했다 그 자체로 뭔가를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위메이드 방문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이 빠진 데 대해서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명단을 보면 아주 또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말이 안 먹힐 사람 안 간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이상한 의원실. 네. 이상한 의원실은 황윤영 아이템 뽑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실입니다. 예. 또 거기는 안 간다. 예,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 같은 데는 안 간다.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 아예 안 간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보였고요.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김남국 의원인데 이 명단은 일단 없지 않느냐. 그거요. 김남국 의원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익 공동체라고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갑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인데 뭐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알아서 잘할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정현 학회장은 CCTV 추가로 좀 공개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이광재 사무총장의 설명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그 의원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허은하 의원실 방문한다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의원실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의원실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다른 의원실 갈 때도 대충 적고 이럽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적어요. CCTV 여부는 다 나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국회 동시간대 CCTV를 체크하면 전부 나옵니다. 예,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 주장은요? 그 위정현 학회장께서 CR도 뭐 먹히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저 오히려 역으로 전 생각할 수밖에 없는 CR이 먹히니까 그럼 간 거잖아요. 국회 출입 기록을 보시면 여기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3회,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3회 뭐 제일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왜 윤상현 의원과 그 허은하 의원들 윤창현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네. 윤창현 의원과 허은하 의원한테 왜 3번씩이나 갔을까? 그러면 CR이 말 그대로 따지면 그 CR이 먹혔으니까 말이 좀 통하고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김남국 의원과 이제 격을 둬서 김남국 의원은 어차피 이미 또 뭐 동조된 세력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좀 과대 확장된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핵심은 여야 상관없이 위메이드와 좀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이제 국회의원 300명 같이 뭐 편을 가르지 않고 조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세계화 시대에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가상 자산도 축적 자산이고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서울대나 서강대 그리고 동서대에 지금 위메이드가 10억씩 기부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가상화폐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여기에 10억씩 기부를 했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면 이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에게 관계가 있었는지 이게 입법 로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다 조사를 해봐야겠죠. 지금 뭐 국회 의원실 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로비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방에 간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딴 방에 안 갔으리라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거쳐야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코인 업계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 내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살해, 협박 이런 것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지금 위정현 학회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했던 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대표에 대해서 심각한 협박이 있다고 그럽니다. 변창호 대표가 예전에 어떻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나름 머리를 써서 공개해도 될 만한 정보겠다 하는 것들만 놔두고 싹 다 지우고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보고도 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김남국의 클립 지갑을 발견했고 거기에 업비트 지갑, 빗썸 지갑 이렇게 3가지 있는 거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한 거 여태까지 다 나올까 싶을 것 같은데 다 나오고 있죠. 예, 뭐 가상화폐가 굉장히 은밀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저런 것에서도 조그만 근거만 있어도 한번 지갑이 털리면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설마 저것까지 찾아내겠어 싶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갖고 있고 거래를 어떻게 했고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 쏟아지면서 김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변창호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한 협박이 갔다는 거거든요. 위정현 학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이 그 투명성, 누구라도 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입증해 보인 셈인데 김남국 의원이 발표한 그 일시하고 금액만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 또 지갑을 밝혀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정현 게임학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게임 메타버스 특보의 공동 단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당시에도 그 돈 버는 코인이라고 하는 그 P2E에 관해서는 이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 입장을
후보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쇄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최근에 김남국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일 때문에 가능했었구나 라고 이해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반대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뭐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공격 대상이 되면 누가 그걸 또 드러내겠습니까? 범인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아까 전순희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도 이 대선 자금 의혹 굉장히 억울해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앞서 김 의원의 주장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전화로. 이거 사실이냐. 네, 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고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위메이드 리스트에서 배제가 됐고 본인이 자금 세탁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소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전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책임인 거예요. 네. 본인이 소명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잠적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합리적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자, 첫째, 업비트에서 이제 그 FIU에 고발할 때요. 그때 그 자금 이게 어디서 났냐? 근데 자기가 10억 정도는 비트토렌트에서 벌은 게 있는데 나머지 30억을 소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FIU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것도 의혹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440만 원만 인출했다지만 또 이제 그 수십 차례에 걸쳐서 쪼개기로 2억 5천만 원 현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대선 앞두고 시점에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이 전혀 이게 그 소명을 성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게 합리적 의혹이 저는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게 김남국 의원이 진짜 억울하다면 네. 빨리 이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해명을 안 하면서 정말 억울하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예. 특히 그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게 국고보조 들어오는데 그거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대선이 그것만가 됩니까? 대선에는 우리 보조금 못 받는 저기 말 못할 돈들도 좀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10분의 1은 여당보다 10분의 1을 썼다고 고백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런 거는 이게 변명이 안 되고 네. 김남국 의원이 그때 인터넷 소통 팀장을 했어요. 예. 팀장이라는 거는 보통 본부장 팀장은 자기가 그 팀의 대선 자금 운영비는요 본인들이 조달하는 게 팀장이나 본부장 역할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그 팀의 일을 위해서 대선에 좀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근데 손영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일반화되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뭐 불법 자금을 썼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밝혀진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죠. 그 예전에는 차떼기도 했었고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10분의 1 받았었죠. 그런 부분은 다 이상 받았었죠. 근데 그 부분은 다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당사 팔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안 그래야죠. 안 그래야 되는데 거기 혹시 의혹이 있을까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자료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하지도 않고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혔었죠. 근데 그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한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빗썸 측에서는 19일이다, 뭐 거래 내역 받아간 게 그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고민하는 상황 같은데, 자,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네, 거래 내역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다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거짓말 안 한다고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런 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 의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뭐 지역구에서 뭐 당사 정도 그 후원의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역구를 떠나서 아마 어디엔가 아까 뭐 안민석 의원은 본인이랑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지방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도 물론 지방이긴 합니다만 안산이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있을 때 그걸 지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역구를 벗어나서 어딘가 그 진짜 지방에 지금 저거는 가평 휴게소인데 예. 지방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말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네. 거래소에서도 그게 워낙 뭐 횟수가 많고 그래서 취합하는 게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예. 실제 5월 19일 날 자기 보좌진을 통해서 그 거래 내역을 다 받아갔다. 빗썸 거를 받아갔다고 하는 걸 보면 우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면 왜 받아갔을까? 결국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 자기한테 향할 거 아니겠습니까? 향했을 때 본인이 저게 워낙 뭐 수백 수천 건이 될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책을 다 세우고 뭐 시나리오별로 뭐 몇 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네. 아마 그 상태가 돼야 예. 안민석 의원은 뭐 곧 나올 거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대책이 다 세워진 다음에 네. 아마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자맹쇼를 하면서 세비 따박따박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 뭐 출석 안 해도 세비 따박따박 받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든지 뭐 어디 가든지 안 나와도 돈을 주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사실 이걸 개인적인 문제라고 내지는 이유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회를 안 나오는 것까지 청가, 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현주 대변인 어때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 헌법상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에도 지금 위배될 뿐 아니라 방금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지적을 했지만 세비는 꼬박꼬박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 사실상의 잠적 상태인데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된 초기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의원들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같은 생각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사실상 이렇게 자맹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나오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지금 이게 열하루가 됐는데 그러면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나올 겁니까? 나오게 되면 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나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네. 방식으로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안민석 의원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 5선 중진이시고 김남국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 뭐 연령대도 다른데 의외의 케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누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취재진들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네. 아마 뭐 2차례 이상은 최소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선배 정치인이라면
제대로 나와서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고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혹은 수사에 임할 것이면 임하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셔야지. 뭐 국회 기록 보니까 아,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거봐라. 너는 결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실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풍자하는 뭐 밈 코인이라는 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NKX 토큰, 남국 토큰 이건데요. 일종의 이건 뭐 사실 유통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상장될 것도 아니고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김남국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김용기 의원님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ERC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든지 쉽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코인을. 그래서 코인 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많이 발생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저런 미모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근데 저것은 사실은 상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로서 그 토큰의 의미가 있을 때 상장할 수 있는 거고 백스가 발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통용하는 그런 기념품 같은 거죠? 코인이죠. 그래 어찌 보면 우표 발행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뭐냐면 피규어처럼 한정판으로 해서 만약 그것이 나중에 가치로 인정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것은 정치 풍자 놀이에 지금 ERC 토큰이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이요 세 가지를 하고 있다 봐요. 본인에게 반성과 성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세 가지 하는 게 첫째는 여론을 떠보는 여론 감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에 대비하는 어떻게 진술할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차량 트렁크에 뭐가 실는지 트렁크 속에 옷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정경심 교수도 그 증거 보존한다고 핸드폰 동양대 컴퓨터 빼갔지 않습니까? 증거 보존이라고 유시민 그분이 그랬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세비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 기업도 본인이 출근 안 하고 이게 일을 안 하는데 월급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 월급을 줍니까? 본인이 고의로 출석다는 거. 두 번째는 빨리 이게 저는 제명을 시키게 된다. 윤리특위에서 지금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빨리 이게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비썸이나 업비트나 카카오나 이게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차량 운행 일지, 트렁크나 집이나 전부 이게 빨리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뭐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김 의원은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5월 18일 이후에는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진조차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 당의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른바 강경파들에게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공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0대 초중반이 감당하기엔 다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앞서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어떤 뭐 내부 총질이라든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도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뭐 어떤 폭언들이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다른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 2명이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는 도중에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조금 알려지고 나서 뭔가 이게 사고가 쇼다. 그리고 이 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카톡 감옥 뭐 이런 단어도 보이던데. 대형 카톡방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왜 이런 걸 했냐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고 성희롱적 발언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강경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 이른바 그런 것들 아니면 정말 저런 식으로 같이 괴롭히는 그런 것들 뭐 한두 번은 아닌데요. 좀 정도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치가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를 욕망의 측면에서 보면은 한 자리 해먹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굳이 본다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제 그 어떠한 팬덤 정치라고 불리는 틀 안에서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안팎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586 세대 그 선배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장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등장한 건 빠르면 1996년에 아니면 2004년에 이제 탄핵 바람이 불면서 대거 20대부터 30대, 40대가 다 이제 국회에서 입성을 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 입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의 기득권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기존의 기득권과 다른 목소리를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분열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그 팬덤 정치와 결별한다고 하면은 그 주체를 정치인 자체가 결별한다. 정치인이 주체가 돼서 그러면 이런 팬덤에 편승하는 정치를 어떻게 끊어내고 좀 더 국민을 위한 민주당으로 일하는 민주당으로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의총에서도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좀 강하게 제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내 강경파죠. 뭐 김남국 의원도 소속이 돼 있는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나? 김남국도 청년인데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나?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니까 보호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했는데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거고 이재명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 하려는 정치인들은 좀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박승민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려는 정치인 좀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일부 친명 의원들은 김용민 의원 발언에 또 박수를 쳤다 이런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당이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네, 분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의총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지나친 공격 이런 거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 함께 결의문 채택하자라고 30여 명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유야무야 없어지고 김용민 의원이 누굽니까? 그 윤 정부 출범하고서 뭐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작년 10월 달에 공개 집회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현역 의원으로 입 밖에 낸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청년들이라고 보호 안 해준다. 김남국도 보호 안 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이야기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적 발언을 폄훼하고 싹을 짓밟는 것은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엊그저께 온라인 방송 민주당 내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보니까 그 이원욱 의원의 문제 제기 문자에 대해서 뭐 당원도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굴러가게끔 하자고 하는 올바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입 갖고 두 말하는 그런 처신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수박 단어 쓰지 말라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원욱 의원에게 대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심인가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당대표로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공격 양상 또 그에 대응하는 청년층의 목소리 한없이 아마 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에게는 분열이라는 결과밖에는 나올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정치적 뭐 앙숙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목포 구도심 투자를 둘러싸고 상당히 강하게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요. 박지원 의원님과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손 의원이 투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손혜원 의원하고 싸울 군번도 아니고. 저는 안 나올 건데요. 제가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 입에 걸리면은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거예요. 총선에 나오겠다는 뜻인데, 손혜원 전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별 추접스러운 핑계 다 보겠다, 꼭 목포에 출마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또 대꾸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뭐 손혜원은 김남국 의원한테 같이 또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두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고 노회하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으니까 손혜원 의원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박지원 의원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고 의지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박수치고 또 길이 다르면 다른 데로 갈 길을 가면 되는 건데, 서로가 말꼬리 잡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 민주당이 어려운 와중에서 저 두 분의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그렇게 추잡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다요, 손혜원 의원은 이제 그 조카한테 그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으로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근데 본인이 명의신탁이면 이게 전 재산을 헌납한다고 공언을 해놓고 지금도 이게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손혜원 의원도 출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박지원 원장은요, 얼마 전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이걸로 기소가 돼가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문제는 이제 그 국정원 산하의 전략연구소 있잖아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거기에 그 연구위원직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목포 있을 때 목포 시의원 한 분, 또는 여기 본인의 비서관 있잖아요. 이런 분을 이게 박사학위도 없는데 이걸 이게 채용을 한 겁니다, 연구위원으로. 근데 아무런 연구 성과나 업적이 없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원장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수사 중에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공천이나 출마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두 분이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게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돈봉투 관련입니다. 검찰이 오늘 강래구 씨를 기소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속보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속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명의 현역 의원들 돈봉투 20개 모두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20개가 모두 전달됐는데 이게 20명인지 아니면 중복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계속 보여주시죠. 강래구 씨는 송영길 캠프의 비선이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지만 비선으로서 활동했다, 이런 이렇게 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요. 자, 그리고요. 네, 돈봉투 의혹 강래구 씨를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공소장에는 지시관계 등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다고 하고요. 뭐 공소장 내부에 그렇게 것들이 있고, 이 현역 의원의 살포된 돈은 모두 6천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씩 20개의 봉투가 마련됐다는 내용을 또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대표 경선 매표에 가담된 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본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래구 씨는 당시 감사 지휘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정당 업무에 개입을 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프 내 공식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비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서는 강래구 씨가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역본부장은 28개, 지역상황실장은 40개, 총 3,400만 원을 또 전달한 거 이런 내용도 좀 검찰에서는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준식 변호사, 뭐 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모여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요. 아마 이제 그 송영길 대표도 직접적으로 공모자로는 적신 안 했지만요. 다만 이게 그 내부의 지시 보고 체계 이걸 설명하면서 송영길 대표도 언급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원래 그 강래구 씨한테 5천만 원 줬다는 사업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원래는 박모 비서관한테 박모 보좌관 한테 준 것처럼 진술했는데 결국 이제 그 박모 보좌관이 그 돈을 이렇게 강래구 씨한테 줬기 때문에 전부 이게 공모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공장에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혐의는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 빼고요. 돈봉투와 관련해서 보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인데 항상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은요 별도로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선거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형이 2개가 아마 선고될 거예요. 네. 자, 이제 강래구 씨 일단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아서 그 결과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민주당은 이정근 녹취록에 이어서 이정근 노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번에 5명의 이름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더 많은 이름들이 공개가 됐고 그 노트에 언급된 의원들 일부는 즉각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A4 용지 5장에 정리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정근 노트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언급했던 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록 뭐 3만 파일 3만 개. 예, 뭐 3만 개. 그거보다도 저는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문재인, 재수회, 류모 씨, 이재명 7인회 이런 제목으로 각 5장의 노트가 공개가 됐었고 현역 의원 14명 이름이 있었고 뭐 이랬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원욱 의원 이름이 나왔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 원짜리를 현금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즉각 이정근 이원욱 의원은 박우식이라는 사람 모른다. 예금처에서 현금화하면 되는데 내가 무슨 그걸 현금화해 주느냐.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 김영진, 고용진 이런 의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천만 원 등 자금을 넣어줬다. 이런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름이 공개됐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박을 했는데 서른 의원부터 한번 보시죠.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이정근 박 뇌물수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정치 조작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겁니까? 저 서른을 엮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서른은 직접 들으셨고요. 김영진 의원, 박 씨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박 씨가 뭐 사촌 매제인가 뭔가 그랬었는데 국회의원 된 다음에 축하 전화 왔지만 교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인사청탁 이야기 나왔던 사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정근 노트의 신뢰성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사저널이 이정근 노트를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실명이 뭐 51명인가 뭐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부 실명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바로 이것이 정치다에 나와서 이정근 전 부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자금 출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금 출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알기가 일부 뭐 아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알기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 노트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뭐 사실 그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해명하고 뭐 사실무근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의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조사해봐야 되는 거지 뭐 그 본인들이 여기서 인정하면 당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건 그냥 나중에 그건 조사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다만 이정근 노트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 저는 아직도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반박하는 건 뭐 물론이고 저 노트가 정말 왜냐하면 이게 또 기본적으로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입건되고 난 뒤에 구술을 해서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정말 이정근 노트라는 것을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다고는 하죠, 지금. 근데 그거와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서 가지고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정근 씨가 그걸 구술해서 적은 내용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 내용인가?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대부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아까 브리핑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정근 노트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답니다. 들어보시죠. 시사저널 보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그 의원들 입장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관련해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 전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돈봉투 사건, 뭐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해서 국민분들이 민주당에 엄청난 실망을 많이 하셨죠.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당 대표로 뽑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하라, 개혁하라. 그러면 지금 기점의 가로수길에 서 있죠. 혁신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인지. 혁신가와 포퓰리스트는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께서 당과 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혁을 펼칠 건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펼칠 건지에 따라서 혁신가이냐 포퓰리스트에 놨느냐 이제 그러한 기로점에 서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기로점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민주당 자체도 그러한 기로점에 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에 따라 이제 총선 나중에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명심하고 당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노트가요 최병묵 선배님과 다르게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모 씨 이분이요 과거에 우병우 검사가 수사할 때요 그때 혐의가 은행이 제일상호저축은행 430억, 사는 자산운용 650억. 그다음에 교직원 공제 550억 이 대출 비리입니다. 이거만 해도 1,730억 됩니다.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D가 몇십 장 놓잖아요. 자 CD가 이게 번호가 있는데 위조된지 안 된지 금방 확인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CD가 진짜 위조 CD가 아니라면 저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분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그 멘토 신부님께도 1억을 줄 정도로 로비를 많이 했고 이정근 씨한테도 10억 이상 로비한 분이에요. 이분이 과연 다른 데는 로비 안 했을까요? 이분이 이정근 씨가 뭐 대단하다고 그분한테만 10억 주고 딴 데는 로비 안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로비한 걸 다 이게 진술하고 한 걸 노트로 이게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고 실제 그 노웅래 건이라든지 또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게 이정근 씨가 구속되기 전에 아무 근거도 없이 소설처럼 굳이 노트를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검찰에서는 일단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는데 뭐 근거가 생기면 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찾아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이 이게 정말 그렇게 근거가 있으면 왜 확인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오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요. 표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아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있는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와 검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아닙니다. 실형 선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 구속은 안 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뭐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유죄 인정한 혐의들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다고 하고,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증명서 허위가 아니다. 이걸 항소심에서 다룰 것인데, 그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과 관련돼서 했던 말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 것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지금 제가 처음 봐서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판결 내용과는 참 많이 다르죠. 유죄로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나 이런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당성이라든지 무죄를 다투기는 하겠습니다만, 허위 아니다, 활동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법원 판결은 좀 달랐거든요. 근데 2심에서 그대로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국 교수 시절에 로스쿨에서 이제 형법을 가르치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지금 혐의에 관해서도 허위 서류에 관해서 허위가 아니다 라는 어불성설을 지금 하고 계시고, 허위 경력 기재도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 온라인 퀴즈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그 담당 과목 교수가 아마 맥도날드라는 성을 가진 교수인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컨택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했던 모양인데, 이거 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라는 분이고 어머니도 교수였는데 이 세 분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해서 한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한 사람은 밑에서 위로, 한 사람은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퀴즈 시험을 봐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학업에 있어서의 성실 의무를 굉장히 높이 치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어떤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고, 오늘도 대구에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양심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예, 조 전 장관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들 입시 서류 허위 아니고 입학 사정 업무 방해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대리 시험 쳤던 거, GW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리 시험 쳤던 거는 해당 대학에서 제재도 안 했는데 무슨 학교 업무 방해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영지 의원님 보실 때는 타당한가요? 글쎄요, 저는 다 떠나서 저런 정경심 교수도 영문과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분이 인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저렇게 가볍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그냥 자원봉사 몇 시간 끊어주는 거고 달리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장기간 동안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일날 출석했다, 사진 하나 찍혔다, 그것으로 인턴이라는 증명서 찍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혹은 서로 간에 품앗이로 논문에 일지자 이지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대로 뻔뻔하게 같이 북콘서트에 다니는 것 자체 용납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이 무슨 강남 좌파 운운하는 것 자체도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마 2심 가면 법정 구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전수진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조국 수호를 했다가 지금 코인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적어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탠스를 확실히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조국 전 장관 사안에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한 임시 비리가 아닙니다. 입시 비리, 아빠 찬스, 다른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그 입시 비리나 다른 영역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뭐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계속 싸우셔야겠지만 적어도 586 세대가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사회 평등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고 명문대를 보내고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의 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뭐 곽상도 50억 무죄도 똑같이 뭐 비난을 할 거면 조국 장관 건도 똑같이 비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이 장학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가 됐습니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됐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왜냐, 이 직제를 개정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니까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죠.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하는 거 보면 알죠.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대구에서 북콘서트 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조민 씨라든지 뭐 이 딸의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뭐 부정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출마는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은 안 나오고요. 아마 이게 딸 조민 씨가 저는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데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장관은 실형 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출마하겠습니까? 근데 딸은 요즘 활동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비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는 거는 아니 관련자들 정경심 교수나 또는 이게 유재수 뭐 국장이 전부 다 이게 대부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 구속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조국 장관도 그냥 이게 잡범입니다. 잡범. 대부분 이게 정경심 교수하고 겹치는 위조 이런 이게 잡범인데 왜 1심에서 2년 실형을 하면서 아직도 이게 구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누비면서 책장서도 하고 저기 법치를 우롱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덜 끓고 있어요. 저는 이게 2심에서는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해야 되고 요즘 이게 검찰도 항소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에코프로비에 보면요. 1심에 집행유예가 2심에 실형 법정 구속도 있습니다. 더 세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형량도 이게 적정하게 더 올리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2심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했습니다. 일부 위성이 연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발사 순간 한번 보시죠.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 6개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벅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자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